1990년대 미국 사회는 표면적으로 풍요와 낙관주의가 넘치는 시대였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깊은 집단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비만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중문화를 지배하던 슈퍼모델과 할리우드 스타들은 극도로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이미지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다이어트라는 고된 싸움을 강요했습니다. 이 시기 저지방 식품, 다이어트 콜라, 그리고 최신 운동기구로 가득 찬 헬스클럽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허리둘레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갈망과 좌절 속에서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한 가지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식욕을 마법처럼 억제하고 체중을 아주 손쉽게 줄여준다고 알려진 소위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었습니다. 펜펜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이 약물 조합은 의사의 처방전.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꿈에 그리던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대중은 이 약속에 열광했고, 일부 의사들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듯 앞다투어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이 약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찬란해 보였던 약속의 그림자 속에는 치명적인 배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절박한 소망을 자양분 삼아 거대하게 성장한 이 기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부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20세기 최악의 의약품 스캔들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펜플루라민 사태는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강렬한 욕망이 어떻게 의학적 윤리와 과학적 검증이라는 중요한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끔찍한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펜펜은 사실 단일한 약의 공식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종류의 식욕억제제, 즉 펜플루라민과 펜터민을 함께 복용하는 요법을 지칭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각각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지만 따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하여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펜플루라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뇌내 세로토닌 농도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 뇌는 포만감을 더 일찍 그리고 더 오래 느끼게 되어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반면 펜터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암페타민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신체의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동시에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약물의 운명적인 만남은 1992년 로체스터 대학의 의학 박사 마이클 웨인트라웁이 저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한 한 편의 연구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펜플루라민과 펜터민을 함께 처방했을 때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약물의 특정 부작용들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적인 부작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펜터민이 유발하는 신경과민 증상을 펜플루라민이 완화시켜주는 시기였습니다. 이 연구는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마른 몸매를 갈망하던 수많은 대중에게 마치 복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던 의사들뿐만 아니라 큰돈을 벌 목적으로 기회를 포착한 일부 의사들이 운영하는 소위 체중 감량 클리닉, 즉 웨이트로스 클리닉스가 미국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들 클리닉에서는 마치 사탕을 나눠주는 것처럼 아주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진찰 과정만을 거친 후 펜펜 처방전을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환자들은 단 몇 달 만에 10kg, 많게는 20kg 이상을 감량했다는 놀라운 성공담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누었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약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소문은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약사인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 훗날 와이어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1996년 단 한 해에만 펜펜과 관련된 처방 건수는 무려 1,800만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펜플루라민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효과는 더욱 강화하고 부작용은 줄였다고 알려진 새로운 약 덱스펜플루라민, 상품명 리덕스가
1996년 FDA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펜펜 열풍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광풍의 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 보고되었던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펜플루라민 계열의 약물이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즉 PPH라는 매우 희귀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유럽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PPH는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보내는 폐동맥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병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의 우심실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며 결국 기능이 저하되어 심부전으로 이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FDA가 리덕스를 승인할 당시에도 이 PPH 발병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제품 라벨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에 대한 대중적 기대감에 묻혀 이러한 경고는 대부분의 의사와 환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드문 부작용 정도로 가볍게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펜펜 조합 요법 자체는 FD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미 각각의 용도로 승인된 약들을 새로운 방식이나 목적으로 조합하여 처방하는 이른바 오프라벨 처방에 해당했습니다. 웨인트라웃 박사의 최초 연구 역시 장기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 대상의 규모가 너무 작았고 추적 관찰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장기적인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칵테일 약물을 매일 복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비공식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달콤하고 즉각적인 결과 앞에서 이러한 과학적, 윤리적 의심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여름, 이 모든 장밋빛 낙관론을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발견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진원지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세계적인 의료기관 마요 클리닉이었습니다. 그곳의 심장내과 의사 하이디 코널리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심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내원한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다가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1세였던 이 여성은 펜펜을 복용하며 무려 30kg 이상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는 심장 판막이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손상의 형태는 류마티스열을 앓았던 환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양상이었습니다. 코널리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즉시 병원의 방대한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몇 달간 비슷한 유형의 매우 희귀한 심장, 판막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여러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펜펜 복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펜플루라민이 혈액 속 세로토닌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심장, 판막에 존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에도 영향을 미쳐 판막 조직을 두껍게 섬유화시키고 결국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만든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는 심장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이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7월 8일 코널리 박사팀의 긴급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즉 NEJM의 긴급 속보 형태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의료계 전체에 핵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전국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유사한 심장 판막 손상 사례의 보고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증거 앞에 FDA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9월 15일 FDA는 공식 성명을 통해 펜플루라민과 덱스펜플루라민이 심장, 판막 질환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을 제조, 판매하던 제약사에 즉각적인 시장 철수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약물의 시대는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5년 만에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금악을 내렸습니다. FDA의 발표 이후 미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약을 복용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전국의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수준의 심장 판막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제약사인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소송, 즉 클래스 액션 로슈스로 번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했고 회사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배상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2000년 회사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과 의료비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37억 5천만 달러, 당시 한화로 약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합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소송과 보상 절차는 이후에도 수년간 복잡하게 계속되었고 관련 소송들을 모두 합한 총 배상액은 최종적으로 2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약사는 기적의 약으로 벌어들인 단기적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손상된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위험한 개심 수술을 받아야 했고 평생 혈액 희석제 같은 약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PPH로 진단받은 일부 환자들은 폐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다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사와 제약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비극은 환자의 안전보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제약사의 탐욕, 장기적인 안전성 검증 없이 사회적 유행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약물을 처방한 일부 의사들의 직업윤리 해이, 그리고 손쉬운 해결책만을 갈망했던 우리 사회의 조급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펜플루라민 사태는 20세기 후반 의료계에 깊고 어두운 상흔을 남긴 동시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승인된 약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조합하여 처방하는 오프라벨 처방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대중에게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약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판 후 안전성 조사, 즉 포스트마켓 서베일런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일깨워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적이다, 단 한 번의 손쉬운 해결책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비만은 복잡한 사회적,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깊게 얽힌 문제이며 알약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펜펜의 배신은 건강을 향한 길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오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류의 다이어트 약과 건강 보조제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펜플루라민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 화려한 광고와 달콤한 약속의 이면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잠재적 위험을 항상 경계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영원한 경고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